이제는 조금씩 옷을 정리해야 하는 계절이 온 것 같아요. 계절에 맞는 옷을 꺼내 옷장을 청소하면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옷장을 청소했어요. 최근에는 마음이 좀 어수선해서요. 옷까지 정리했으니 이제 마음도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형이 있어요. 저희는 차남이라서 손자처럼 존재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형제 관계에서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는 시어머니와 애정을 나누기도 해요. 하지만 저와 제 형은 다르죠. 당연히 어른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머님이 우리 결혼을 지지하는 듯 보여요. 제가 그렇게 많이 혼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셨던 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주도 참 좋다는 칭찬이라고 알겠네요. 간단히 말만 들었을 뿐인데 왜 형님과 사이가 좋을 수 없는지에 대해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겠어요. 제 편견이 생기는 듯해서요. 제가 느끼기에 형님은 30년이 넘게 결혼했지만 처음부터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함께 운 좋은 날이 없는 게 참 어렵겠죠. 형님은 자기 자만심과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 때문에 학교 선생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편견이 생겼다고 하면서요.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형님은 거의 자신의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아랫사람으로만 취급했던 것 같아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저를 자기만큼의 존중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부당하게 대우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즉시 요양원에 모실 정도예요.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대접하고 살 수 있나요? 자기 시어머니는 진짜로 복을 받았어요. 천재이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시네요. 자식들도 못할 거예요. 이젠 우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나도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행복해 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의 말씀은 따분할 수 있지만 재치 있으신 어머니의 기질이 참 대단하네요. 누가 부라고 상아를 주실지 몰라요. 자기에게 비유하면 자기 형님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1년에 몇 번씩 방문한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다니 아니요. 그 사람은 해외에 있나 봐요. 그러는 거야? 서울에 살면서 왜 그래?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부터 시어머니를 동반하여 30년을 살았어요. 결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산 거죠. 시어머니는 결혼 후 1년 만에 재 관련 질병으로 인해 병들어서 쓰러지셨어요. 시어머니는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했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뭘 그렇게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지. 형님도 몸이 좋지 않으신데 왜 그러세요? 우리는 다 잘 지내니까 명절에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편과 제가 그렇게 하려는데 형님이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웃기지도 않아요. 제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은데 아직도 우리 친척 어른들 중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일은 저가 다 한 것 같은데요. 모르게 어른들이 웃긴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집안에 편안치 못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환갑칠순이나 그런 잔치도 하지 말고 차례나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했었어요. 저도 이제 힘이 들기도 하고 어머님 건강도 갈수록 좋지 않아지셨으면 막아선 것이 아저씨나 제 남편이 아니고 다름 아닌 형님인데요. 그 소식을 들은 친척 어른들도 어이없어 하셨죠. 하지만 형님은 뜻을 굽힐 줄 몰랐어요. 그 문제로 인해 저희 부부와 형님네 부부가 보여서 이야기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지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며 느리로서 할 일을 하는 거지? 제사나 차례는 그래도 제대로 진행해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혹시 서방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요? 아래 야 아휴, 형님. 제가 뭘 말하겠다는 건데 뭐 좀 다른 소리 없으시다고요? 아이고, 없어요. 정말 참 미네. 자례랑 제서는 지내야 하죠. 뭘 안 지내겠다며? 남편 옆구리를 쿡쿡 질렀다거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말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몰랐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박에서도 쇠난다고 하지 않나요? 아마 학교에서 학생들도 형님을 싫어했을 테니까 저는 장담해요. 어떻게든 사람을 깔아뭉개고 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인데 학생들한테는 더하면 더할수록 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는 시간적으로 자유롭지는 못하더라도 동서랑 서방님은 괜찮잖아요. 아, 형수, 저희가 누가 뭐든 간에 여전히 같이 살아야겠죠. 일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친척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들 엄마가 안 좋으신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 나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형도 내가 이야기했을 때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했잖아. 아이, 왜 말이 바뀌는 거야? 에헤이, 인마. 내가 뭐 그때 확정짓지 않고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 형수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러 온 거지. 우리 남편이 제가 옆구리 찌르는 소리에 엄마 말한 게 아니라 정작 형님 남편은 아주버님인데 형님 말에 논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고귀하고 번듯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우리가 제사상이 차례상, 아지 차릴까? 장사하고 사업하는 장사꾼 부부인. 너희가 다 준비해라 왜 조상을 모셔야 하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돈을 좀 더 주면 제사와 차례를 지내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더 주면 충분한 건지요?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지금 나에게 시위하고 있잖아요. 여태껏 동서가 혼자 준비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 수고비를 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가족 행사를 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인가요? 형님, 형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동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서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제가 뭘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나요?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친다는 분이 정작 본인이 윤리를 못 배우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거죠. 형님이라는 건 말이죠. 따위로 나오는데 내가 뭘 형님에게 대접을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싸우면 싸우는 거지 뭐, 안 그런가요?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자 형님은 기가 차다면서 허허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죠. 저게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화났다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단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한테 성큼성큼 걸어가는 꼴이라니.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저렇게 일을 하는 형님의 모습이 그저 없어. 형님은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제사랑 차례 지내지 말자고 하는데 그거 괜찮아요. 동서가 그러고 싶은가 봐요. 형님, 제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뭘 또 제가 그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말까지 지원했는데 기가 찼어요. 선생님을 할 게 아니라 단지 어디 가서 배우라도 하지 뭐 했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불이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시더군요. 희라 말대로 해 제 이름이 희라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 말씀을 하시고 바라봐 주시며 아이처럼 웃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도 참 이상하죠. 그때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는데 마음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제 말대로 하라고 하고 저를 바라봐 주며 환하게 웃어 주셨어요. 눈물이 흘러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뭐 하나만 해도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고 하세요? 정말로요. 서운해요. 도대체 정도가 정말 필요해요. 왜 자식 며느리들이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건지요? 제가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았을 때 형님은 창피함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서 모두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며 나갔어요.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웃기지도 않아요.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한 예의를 찾는 대신 살아계신 시어머니께 먼저 잘해야죠. 그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한 번만 비추고 도망치듯 나오는 걸로 끝났어요. 그건 너 형인 여자와 아주버님이 하신 행동이었어요. 아마 그런 아주버님네 것 같아요. 부부의 태도 때문에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더 예뻐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예전에 어머니가 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절에 노래방 가자고 제게 제안하셨던 걸 기억하시나요? 아, 그때 어머니와 노래방에 함께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노래 실컷 불렀던 것이 저에게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머니가 한 번 나와서 우리랑 노래방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언제 나오실까요? 미안해요. 우리 노래방 가자고 어머니가 뭘 그렇게 미안해해요. 그래도 우리 노래방은 꼭 함께 가야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식사도 제대로 하셔야 해요. 시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신 건 결혼 후 신혼 초 몇 개월 동안 뿐이었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으로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살아왔어요. 남들은 우리 부부의 결혼을 남편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결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능력 때문이 아니었고 저의 학력과 친정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결혼할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좀 다르셨나 봐요.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서 혼인신고자가 되는 여자가 한 말이 기억나요? 그렇게였어요. 그날은 드레스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잘하고 화장도 잘했기 때문에 혼인신고자와 다툴 수 없었죠. 우리는 웃으며 그런 말을 넘겼어요. 처음부터 어떻게든 저를 헐뜯고 싶은 혼인신고자 옆에서 있으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 했어요. 결혼식을 마친 뒤 인사를 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섰어요. 하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잠시 따로 부르셔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결혼을 허락한 것도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허락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좋은 사람 같아서야. 그래서 큰애의 이 말을 듣고 기죽지 말라고 하셨어요. 알겠어요. 아이고. 화장을 지우며 왜 우느냐고 하셨지만 별말 아니라며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내 옆에 든든한 부모님이 생기게 된 생각에 나는 그 누구보다 밝게 하객분들께 인사를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잘 모두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신혼여행지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갔어요. 정말 펑펑 울었어요. 굳이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라는 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그 기억으로 30년이라는 시간을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거죠. 저희 친정엄마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해서 모시고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30년이라는 병상에서 긴 시간이 힘드셨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에 대해 친척들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도 했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만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이제 저쪽 가서는 더 편하게 지내실 거야 그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맞죠? 친척 어른이 제게 해준 말도 틀린 말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쉽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나 저나 장례 기간 내내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에 비해 형님네 부부는 참 감정이 빨리도 정리된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다 치르고 나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갑자기 자리를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부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으로 말이에요. 이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다른 집 사람들처럼 규활 없이 돈 가지고 연을 끝내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깔끔하게 타협해서 정리하자고. 우리가 장남이니까 우리 쪽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 거 알지? 돈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멀리 볼 때?
억양과 음성 흐름을 포함하여 번역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큰 어른은 앞으로는 이 사람이니까요. 아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이 집에서 제일 큰 어른입니다. 좀 알아봐요. 어쨌든 서방님 동생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다 내 사람 우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 말인지 알겠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빈약하게 아닌 것들이죠. 알겠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어느새 시어머니 장난 빠져나간 돈이 필요하다고 바라게 하죠. 아, 내가 그랬겠지? 아직 어머니 방도 정리 안 된 채 남아있고 어디다 데려가는 거니? 말만 해서 그러네요. 당연히 남자가 행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요. 어머니. 내가 얼마나 거기에 지냈는지 들어본 적 있어? 나는 약간 우울하다.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거북하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저 인간이 정말 뻔뻔하게 행동하더군요. 맞아요. 내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런지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형님의 언행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누가 형님의 부조 행위에 집중하고 있었던 남편은 이미 주먹을 꽉 쥔 채로 떨고 있었어요. 평소에 화내는 일이 없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이상했어요. 여성분이었던 아주머니나 아주부분이 나와서 남편을 조종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악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주버님이 말로 형님께 휘둘려서 형님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나야말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는지 동서랑 굳이 부딪히고 싶지 않거든요. 서방님, 제가 말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지금 상황 보이세요? 돈에 대해서는 그거 정리하자니 동서가 벌써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잖아요. 저도 더 길게 얘기해서 굳이 부딪히고 싶지 않고요. 이거 보고서 우리 정리하죠. 그것이 깔끔할 것 같네요. 그러더니 형님이 무슨 서류를 하나 밀더라고요. 그 서류에는 언제 정리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가 시어머니께서 기여를 한 바를 적어 두었다더라고요. 프린트된 종이 하단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미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런 것을 정리해 두었다고요. 아우, 기가 차서요. 왜 이런 것을 정리한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정리한 건가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더구나 아직 어머니 방도 정리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당장 정리를 안 해도 어머니가 어디 가실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것을 정리하셨다니 인사라도 한 번 더 드려야겠죠. 왜 그렇게 청소를 하느냐고 할 만하다. 나는 모든 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스타일이라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나도 알거든. 아직 어머니 방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나랑 같이 해야죠. 어머니 방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있는데, 문서라도 나왔는데 동생은 무시하고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을 듣고 열받으면서 과거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헛짓거리하고 누가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던데 정말 싫어했지만 결국 과거의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야만 했어요. 아이고, 형님 같은 줄 알았어요. 제가 형님처럼 선심 쓰지만 싫은 날 속이려는 사람도 아니고 치졸하게 양심을 버리고 돈만 무심코 탐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통서,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아직도 전에 동수에게 선물해줬던 걸 귀찮다고 꼬아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선물을 주면 고맙다고 하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 동수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나한테 자격지심이 크게 나서? 내가 동수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나 봐. 고등학교만 나온 제가 밑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것 같네요.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혼자서 나를 가지고서 별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는 다 좋은 뜻으로 나에게 선물을 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선물이요.
그냥 버리기 싫어서 나에게 던진 헌 옷이었거든요. 발이었던 건 의류수거함에 버리지도 못하는 옷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형님, 제가 형님보다 학력은 짧아도 돈은 잘 벌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신혼 때 형님이 나에게 했던 것은 잊지를 못해요. 그때는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을 안 해주셨으면 형님은 나에게 그 쓰레기를 다 떠넘기겠죠. 폐기물 스티커를 사는 게 아까워서요.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이었어요. 여자라는 형님은 나에게 나를.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이사 박스 2개 안에는 저를 배려해준 남성분께서 준비해주신 옷이 가득했었어요. 그때는 학력이 낮은 저 때문에 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여자분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겨 저를 무시했었거든요. 그 옷들은 다 좋은 옷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해서 준 걸 가져왔기 때문에 모은 거라는 것이죠. 그 옷들은 다 목이 늘어나 있거나 커튼과 이불까지 모두 함께 들어있는 옷들이었습니다. 그건 다 동서를 위해서 모은 것이었고 굳이 아껴서 사용한다면 좋겠지 않냐고 해서 제게 가져온 건 목이 늘어난 옷까지 커튼과 이불까지 다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버리기에는 돈이 아까워서 가져온 것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나서서 제 친척 형님에게 한 숙모를 부르셔서 응대를 해주시더군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받아라.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그 물건들을 개봉하지 않은 채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들고 온 이 잡동사니도 갖다 버리고 얘네들 이삿짐 버릴 거 나왔는데 그것도 내 가배우자랑 남겨두라 하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그랬어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셔도 강렬하게 처리해 주셨죠. 그럴 때마다 형님은 왜 어머니는 나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하시냐 투정도 불렀었어요. 맞아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형님에 대해 차가운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겠네요.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형님과 아버님은 재혼한 사이였어요. 그 과정도 혼자서는 참을 수 없었더라고요.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며 혓짧게 말해 거져요. 동서야, 현재 난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이야. 동서야, 아직도 그 여자랑 연락해서 아직도 전 아내랑 연락하면서 형님 꾸짖는 거냐고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동서야, 형님이랑 꼭 같이 있어야만 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얘야, 그런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 아이고, 하지 마. 아이고, 왜 이런 얘기를 해?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서 있어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맞네. 아니야, 어딘지 어머니나 동서나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건 사실이었잖아. 어머니랑 나랑 결혼할 때 얼마나 반대하셨어요? 동서랑 한 집에서 살면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겠네. 화가 나겠지란 생각이 들면 동서한테 말해. 동서야,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냐고. 도둑이 제발 안 그러라고. 형님은 아주 지랄려고 하지? 하기는 자기가 했던 짓이 있으니 그러겠지? 아무튼 내가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 있었어. 지금은 나의 남편과 바람을 피워 이혼하고 남편과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사실은 아예 반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혼식을 갖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합니다. 친척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제 남편까지 결혼식에 오지 않을 거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든 자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말이 달라지고 어렵게 되더라도 온 건이나 하여간 아내와 형님은 시댁을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그 인간들이 시댁을 찾은 것은 연중 행사 때였어요. 제가 형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비난하실 셈인 형님과 아내는 오늘 우리를 불러 앉히고 이러는 것에 양심이 괴로워하며 말이에요. 어떤 때는 1년에 몇 번 내고 간지라도 돈이 필요해서 왔던 거였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가 정말로 걱정되어 어머니가 건강하신지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적 있냐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뭐요? 어머니가 유산을 빨리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재산이 좀 많으셨는데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둘 다 학교 선생 일을 했는데 빚이 많았어요. 특히 형님이 빚이 많았죠. 대체 왜 빚이 생겼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인간들 무슨 율로족을 따라한다고 돈을 펑펑 쓰면서 5년 동안을 살았다가 빚이 늘어난 거였더라고요. 차라리 지구 멸망을 믿는 것이라면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는 즐기자 말이죠. 그런 식으로 믿고 돈을 쓴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무슨 율로족을 따라한다면서 하루살이로 지내다가 빚만 크게 지고 선생님으로서 벌어들인 돈으로는 명품을 샀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둘 다 정신이 안 말라 설정만으론 되게 어슬렁거리고요. 나간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야 제대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감동적으로 형님이 받은 열이라는 말에 황당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따져보니 형님이 열이 받은 거네요. 막말을 하더군요. 동서는 당연히 학벌이 없고 직업도 없는 사람이 평가를 해야지. 뭘 잘났다는 거지? 동서가 시어머니 집을 가져가려고 한다더니 동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 돈 때문에 어머니를 모셔와서 산 거군요. 참 독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똥기저귀를 갈면서 어떻게 견뎌냈을까 했더니 고작 돈 때문이었더라고요. 어디서 내가 깔끔한 척해. 못 배우는 거 아냐? 그 순간이었어요. 평소 착하고 온화한 남편은 참지 못하고 형님께 주걱으로 귀를 때렸잖아. 이해하시죠? 가운 같은 것이 적혀있는 커다란 주걱 말인데요. 시댁 거실에 걸려져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들어서는 순간 휙 휘두르는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시간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어요. 형님은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한 채 당황하여 있었고 저와 아주버님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형님이라는 여자한테 대놓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죠. 학력이 짧아서 그러는 당신은 학력이 그렇게 길어서 가정 있는 남자를 빼둬서 결혼한 거야? 당신 학교에서는 알아. 심지어 윤리를 가르치는 여자가 꽃백마냥 가정 있는 남자를 꼬드겨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고 재혼한 거 알고 있냐고. 돈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랬다고 말은 바로 해야 해야. 야, 너 미쳤어네, 형. 내 대화 내용을 보고 먼저 저렇게 대화를 해석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렇게 다시 작성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야? 미쳤냐고. 형수야, 그래. 형수 맞지, 그래? 형수, 우리 형이 모르게 채무 썼다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영영 모를 줄 알았냐고요? 아니,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언제부터 채무까지 끌어다 썼다는 거냐고? 채라니, 아니, 채무는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다 들었다면서 모든 정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형님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채무업자한테 상해를 조금만 늦춰달라고 사정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노인이 내 죽지 않았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때 그 자리에서 형수가 그랬지? 우리 엄마 돌아가셨으니 이제 큰 돈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형수야, 여태껏 엄마 돌아가시기만 해서 기다린 거야? 사해다. 아이야, 돈에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제대로 미쳤어. 내가 뭐를 문장을 구조화하고 의미를 신중하게 인터프리테이션하면서 위의 대화를 더 자연스럽게 해봤어요. 여보, 아니야. 이건 다 모함이야.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 아이고. 그러게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알 수 있나 모르겠네. 심지어 형님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던 거였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본인 몰래 사채를 쓴 걸 알고 뒤집어졌죠. 눈빛이 확 바뀌더니 형님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는 형님이 아주버님 뒤통수까지 시원하게 갈긴 거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 몰래 사채를 쓸 수 있느냐?
아, 왜 그런 거냐고 말을 해. 뭐 당신 뭐 하고 다니는 건데? 아이, 뭐야. 너 나 모르게 남자 만났냐? 그런 거냐고.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내가 당신 말고 남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여보, 애단 화내지 말고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줘요. 응, 내가 채찍을 쓴 이유는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은 많지만 돈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세요. 그래서 몰래 사채를 빌려서 돈을 돌려준 게 아니었나요? 아, 그런데 지금은 다 끝났잖아요. 아니요. 어머님이 유산을 상속받으면 우리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사채 꾸는 사람들도 그럼 우리를 다시 보지 않을 거려. 형님이 얼마나 잘 말을 하는지 정말 청선유수처럼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가 난 아주버님의 마음이 녹으면서 어느새 형님의 변명에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와, 이게 바로 세뇌를 당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몇 분도 걸리지 않아서 태도와 마음이 변하는 걸 보니 무섭더라고요. 어머님의 유산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주버님의 얼굴에 화색이 들며 눈빛이 변하는 걸 보이던데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그거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말이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말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평소에는 아주버님도 자기 와이프처럼 시댁의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돈이 좀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많은 재산이 있다는 건 몰랐던 거예요. 여보, 당신도 달잖아. 우린 얼마나 잘 살아가는 걸 꿈꾸는지. 내가 자기 대신해서 어머님 앞으로 어떤 재산이 있을지, 우리가 서로 얼마씩 나눠야 될지를 생각했었거든. 응,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지 마. 너무 화를 내지 마라. 내가 당신과 나 자신을 대신해서 생각하는 거야.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형이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재산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줄줄 울어대는데 아주버님의 눈이 번쩍이지 않겠어요. 60평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다른 부동산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강화도에 땅이 있다는 얘기를 형님이 내놓자 갑자기 아주버님은 형님이라는 본성에 홀린 듯 함께 유산을 빨리 나눠야 한다며 혈안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아는 그 사람은 뻔뻔스럽게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며 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듣자마자 한이 아이 싹 수 없는 놈안에 형수 말이 틀린 게 없어. 아, 내가 무슨 상관이 돼? 야얀의 형수간에 형수 손가락으로 서명해서 돈을 빌린 거야? 아, 우리가 갚아달라고 하디 싹 수 없는 놈이 그런데 어디서 형수 얼굴에 손을 대? 내 와이프, 내가 혼내든 아이, 혼낼 수 없는 거야. 야, 됐으니까 엄마, 유언장 갖고. 변호사를 부르라고 했을 때, 나도 유산을 받았을 때 내 얼굴을 즉시 보고 살지 않겠다고 가정합니다. 어째서 이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 여자인 아주버님과 형님이 당연하게 시어머니가 장남인 자기에게 더 많은 유산을 줄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소파에 누워 변호사를 기다리며 뻔뻔하게 기다려 앉았다고 할 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을 때 미리 유언을 작성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내내 형님 부부와 논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빨리 오길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자 모든 사람이 놀라서 왜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왜 저도, 나도 아니라는데 이 여자에게 엄마가 모든 재산을 남긴다고 말할까요? 유산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원장에 적힌 대로 시아버지의 시어머니는 제가 아닌 시아버지에게 모든 유산을 남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유산 분배까지도 원장이 적어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정말 이런 것을 받아들일 생각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죽어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건지 원장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부는 물론 변호사님도 나서서 시아버지를 제지했고
이건 하여간에 머리에 좀 든 것 많다는 놈들은 돈이라면 그냥 사죽을 못 쓰고 박제된 새끼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야, 너 저 사람들한테 뭐 얻어먹었어? 아니야, 왜 내 변호사. 사무실 하나를 새로 꾸미겠다던 작업 중에 그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사본을 여러 장 보관해 두어서 마음에 드는 대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변호사께서 말이 힘을 얻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주님은 원장을 포기하고 변호사에게 잡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의심하다가 결국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끝에는 아주님만이 아는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변호사에게 미치고 변호사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황을 잡아든 후 등을 기둥에 세게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했던 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을 바로 부르시면 됩니다. 법을 잘 아셔서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사진을 찍으시고 경찰을 부르라고 하셨다는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는요. 경찰을 왜 부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하기를 그렇게 갑자기 아주버님이 변호사에게 상해를 입힌 현황으로 파출소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자기 남편이 끌려가면 당연히 형님도 따라 나설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따라 나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 유류분제도도 그거 몰랐지? 형님이 자기 남편을 따라 나서지 않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이것저것 공부를 잔뜩 해서 그날 그 자리에 온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나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더군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어찌되었든 각자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고 형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따라 나서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았어요. 끝장을 보려고 한 것이었어요. 몰랐지? 하긴 가방금 짧은 와이프의 사업이나 하는 장사꾼이 뭐 하겠어? 유류 문제도 나랑 우리 남편도 얼마든지 유산에 대해서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다. 이거야 원하다. 그냥 좀 살 만큼만 달라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유리 문제도 가지고서 저희랑 소송하면 되겠네요? 이미 형님이랑 아주버님 아까 같이 행동한 이상 저희 좋게는 못 나눠요. 아시죠? 그럼 법률로 해보자고요. 형님 법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저도 이미 곱게 돈을 나눠줄 생각 없었어요. 그 인간들 하는 락 봤는데 제가 어떻게 곱게 나눠주겠어요? 유류 분제도를 언급하면서 큰 소리 떵떵 치는 형님한테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같은 인간들은 이제는 방법을 바꿔서 눈물을 질질 흘리네요. 통서 서방님 말씀하시길요. 나의 사체를 써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학교까지 오면서 슬럽디만 불안한 것들이 정말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난 다른 길을 한 발 내딛겠으니까 다 산화하고 서울에 전세집을 구해줄 정도만 돈을 준다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하는 말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남편은 자기에게 매달리는 형수를 밀쳐내고 전 홀로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곁에 있어도 무서워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나는 더욱 당당하게 그 여자한테 이야기했어요. 형님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맞는데 형님은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동안 아주버님과 함께 무엇을 하실 건지 알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원하세요? 어마한데 넣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넣었다가 그걸 날렸고 할머니한테도 부모님께도 말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른 것이었어요. 아이, 그래도 같은 가족이고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촌인데 나 좀 도와주라. 너, 그 스커트 되었다는 회사 초봉도 높더라. 내가 좀 도와주면 내가 잠깐만 쓰고 금방 갚을게. 피부가 돈 잘 되는 거 알잖아. 말은 바로 해. 언제 오빠가 나를 사촌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이나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할머니가 그렇게 나 면박 주게 한 게 오빠였어. 아, 어릴 때부터 쭉 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억해. 오빠가 할머니한테 일부러 내 얘기 꺼내서 용돈 더 받은 것도
오빠가 학생 때 담배 피우던 걸린 거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것도 나 다 알아. 이게 은근히 우리 엄마 아빠 무시했던 것도 다 안다고. 그런데 나보고 뭐 돼서 의사면 대출도 잘 나올 거 아니야? 대출 알아봐. 그럼 대출이 나오면 조카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리가요? 낮은 가서는 전화기에 대고 울고불고 하면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더군요. 대출까지 다 끝냈고 거기다 신혼집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벌인 것인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의사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돈이나 한탕 벌어서 자기와 아내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고 부모와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바라는 대로 공부는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딸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하니 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면 딸이 안 한 것도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형님, 부디 도와주세요. 우리 사태에 알게 된다면 애들 아빠의 사업에 투자한 돈과 우리가 차를 샀던 것까지 전부 가져갈 것입니다. 아니야, 한 사람을 살리는 취급으로 도와주세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난리가 났다 말했어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동서의 부모까지 우리 부부에게 연락해서 부디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조카 처가에서 자기 아들이 개털을 한 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 이혼을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어쩌고 하는 소리 하면서 가족 같은 얘기하고 앉았더니 안 그래요. 동서 참 웃긴다. 우리가 언제 가족이었어? 아니,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야. 동서랑 서방님이 양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것이야. 우리가 유람을 무시하고 갈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동서가 유료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아이고, 이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내 아이가 이혼을 하게 생겼는데 그래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형님, 저가 유라에게 가서 무릎을 꿇거나 섰고 대제를 하겠다고 할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요. 여건이 필요할 때만 자기네들 가족이라고 그러죠. 아주 괘씸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게 나와 남편, 그리고 다른 시댁의 식구들에게 걸려오는 연락을 일주일 동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도 일절 상대하지 않았죠. 뭐가 어떻게 되기는 아이가 결국은 병원에 길을 못 한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탓이라고 걸고 넘어지는데? 아이고, 나 정말 사람 안 바뀌는구나.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이제 너도 알았어. 기집애야, 그 나이 먹고도 그걸 몰랐냐? 아유, 사람 안 바뀐다더군. 같은 년들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온 애가 정신이 멀쩡할 것 같아. 지금 엄마랑 똑같은 거야? 아이 몰라. 나는 이제 남이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너무 괴롭혀서. 지금도 열받아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유아일 때 좀 잘 되니 돈 달라고 사과 한마디 없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결국 조카는 병원 개원을 못했어요. 돈을 못 구한 거죠. 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주변에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뿐이에요. 개털된 거 자기 처가에 그대로 걸려서 이혼당했다 하더라고요. 이혼한 날 동서 하이테크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가 돈을 구할 처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제게 이야기한 대로 조카 소녀가 집안에서 외모차를 비롯한 투자금을 모두 가져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아빠 사업 자금도 제 형부 집에서 받았던 거야? 정말 대단해. 아이들. 그러면 그 사업 자금을 받아서 뭘 했나요? 작은 아빠는 사업을 시작했다면 돈을 벌었을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했을 테니까 걔는 그 돈을 가져다 놓은 거지. 그러다 보니 망해버린 겁니다. 그렇고 나서 현재에는 조카는 자신의 병원에 관한 꿈을 포기하고 페이덕터로 일하며 벌어들이면서 대출금을 관리하고 있어? 갈 데도 없어서 자신의 할머니 집에 의존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소중한 아들인데 소중한 손자인데 하던 시어머니도 요즘에는 조카를 보면서 골덩어리를 보일 때 속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시아버지가 해주셨네요. 내가 다른 것을 말하고 하는 말 아니고, 유라,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줘라. 나는 유라 그 녀석한테 전화를 할 염치도 없다. 그리고 유라, 엄마도 너에게 정말 미안해. 나는 어른으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내가 참 못된 말 많이 했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지는 저와 딸에게 정말 미안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시아버지만이 변화하셔서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죠. 나머지 가족들은 그대로인 말이에요. 예전에 사주를 보러 갔을 때 중년부터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그걸 뜻하나요? 딸도 시집가면 저랑 남편 둘이 정년 퇴직하고 마음을 고생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즐기려고 해요. 가벼운 말씀이에요. 이것만 적었을 뿐인데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제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계세요.